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한 교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장식 현근택 김태훈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시간차. 아, 그렇지. 분량 확보. 그래야 나오니까. 네. 겸상 안 한다 이거지. 뭐. 이 방송을 우리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앞서서 다시 한번 지난주 방송과 관련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결함으로 지난주 오세훈 예비 후보와의 만남 촬영본이 이 뒤쪽 13분 정도만 정상적으로 녹화가 됐다는 걸 저희가 뒤늦게 편집 과정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나름 자막을 활용해서 이제 오 예비 후보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은 시간 내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와주신 오세훈 예비 후보께 먼저 좀 죄송스럽고, 그리고 또 불편한 상황에서 시청을 하셨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작진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께도 사실 늘 이제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는 건데 또 조금 완전한 방송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또 주의를 하겠다는 제작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이제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끼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오세훈 예비 후보부터 해서 이제 또 오늘도 한 분을 모실 거고요. 그런데 왜 자꾸 서울 얘기만 하냐? 부산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부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산을 근데 얘기하려면은 부산 현지 로케를 해야 되니까. 네. 똑같은 제작비의 얘기. 지원이 좀 있으면 저희가 부산 로케를 할 의향도 있다라는 거를. 형님들 모아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으로 가면 스튜디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사적 모임으로 오인을 받아서 5인 이상이 될 수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아니야, 근데 뭐 MBC가 좋은 게 전국에 지사가 있으니까. 부산 MBC. 예. 해운대 있지 않아요? 그럼 달맞이 거기 가서 하면 되겠다. 놀 생각밖에 없죠, 형님. 그거 일단 얘기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짧게 그래도. 네네. 아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부산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 이번 주 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갔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가덕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정치인사에서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또 하나의 좀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현주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죠. 저는 그거는 이현주 후보가 나중에 붙인 거죠. 그 발표한 다음에 이건 내가 얘기했던 거다라고 뒤에 이제 가서 붙은 거고. 댓글이야, 댓글. 저는 이제 사실 그 한일 해저 터널 보고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죠. 그러니까 김자랄 입장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2012년부터 선거 때마다 이제 썼던 전략이 뭐냐면은 받고, 그러니까 콜이죠. 그다음 레이즈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야 이거. 그러니까 그냥. 받고 레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박근혜 문재인 대선 붙었을 때 네. 제가 그때 공약 짜는 거 뭐 얼마나 했냐면은 복지 공약이 전부 다 받고 레이즈였어요. 양쪽이. 나중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5년간 100조,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200조 복지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냈거든요. 네네. 그 레이즈 경쟁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딱 국민들이 야 저건 너무 심한데 하는 지점이 와요. 고지점입니다. 지금 그걸 제가 보기엔. 먼저 벌는 사람이 이제 속된 말로 똥 밟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한일 해저 터널 왜 나왔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신장식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약간 뜬금포 같기도 하고 그 한계선 넘냐 마냐의 문제도 있는데, 우선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받아칠 때 김영춘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김영춘 후보가 후보 지원부가 뭐라 말했냐면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판단하신다면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메시지가 이제 웃기거든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 한일 해저 터널을 공약했던 사람이 예전에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거돈 시장도 이거 하겠다 그랬고요. 그 측면에서 우선 친일 시비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춘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반박하려면 그거부터 우선 밟고 넘어가야 돼요. 노무현 김대중부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그러면 한쪽 궤에서 민주당에서 비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잘못 덤비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잖아요. 네. 이분이 무엇 신봉자냐 하면은 옛날에 전남지사 할 때부터
목포 제주 해너턴을 하자고 계속 그랬던 분이에요. 그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총리 되신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계속 목포 제주 해저턴을 하자고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수 겸장 비슷한 건데 이 두 개를 민주당이 섣불리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였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김영춘 시장 후보도 살짝 그렇게 이제 반대 의사 강하게 비판을 못하는 돌려서. 거죠. 그러니까 신장식 형님이야 정의당이니까 자신 있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아까 말한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뭐하고 현실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뭐한 게 본인들의 지도자가 자 다 했던 그렇다면은 요 얘기 민주당이다. 얘기를 결사 반대. 들어봐야죠. 왜냐면 사람 얘기 아니 못 친일 듣겠습니다.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한일 해제 터널로 이득 볼 거는 일본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큰 좀 더 크겠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아마 일본에서 돈 다 내고 뭐 건설한다 해도 할까 말까 정도인데 뭐 9대1 정도 비용 부담한다면 옛날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 9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10 정도 된다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건설 비용이 뭐 100조니 200조니 하지만 예. 저는 사실은 안전성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데가 항상 보면 물론 이제 그 태평양 파는 저쪽 태평양 쪽으로 있긴 하지만 네네네. 일본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진 아니면은 뭐 화산 폭발 그렇죠. 항상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게 남부지방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임진왜란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제 시대 때 진출했던 사람들이 다 그쪽 지방 사람들이 많아요. 가까운 쪽. 왜냐하면 대마도를 통해서 이제 부산으로 건너오는 예, 예. 곳이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좋게 말하면은 한일 교역로고 안 좋게 말하면 또 진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해저터널 굳이 건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받고 덜하 그러는데 가덕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한 20-30년 된 얘기예요. 계속 부산 시민들이 하자 그랬고 네네네. 지금 뭐 비용이 나와야 뭐 10조 이런 얘기인데 받으면 좀 앵간하게 받아야 되는데 100조, 200조 되는 걸 건드리면 저는 그냥 한번 누가 던져봤다 이렇게 봐요. 아니 이게 건설 비용이 여기가 200km 정도 되는데 건설 비용이 킬로미터당 1조 내지는 아무리 싸게 잡아도 5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억으로 하면은 100조고 100조고 그렇죠. 1조로 하면 킬로미터당 1조로 하면 200조가 되는 거야. 이낙연 대표를 그런 현실성 없는 얘기하는 분으로 몰아붙이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근데 이제 제주 목포하고 이제 한일은 또 조금 거리가 다르죠. 한쪽은 150km, 한쪽은 한 170에서 200 정도 200 되고 정도 그 된다고 경로에 따라 보더라고요. 달라요. 어느 근데 선을 이제 거쳐가냐에 제가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자국이냐 아니면 이제 외국과의 이제 타국과의 이런 근데 거냐 아니, 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저 터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그 현실성이 있으려 그러면은 물동량이 많은 쪽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와 그 우리 내륙 목포. 사이에는 제주 목포 사이에는 여객 수요밖에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과는 이제 화물 수요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이 있다 보는 것인데 다만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일본의 이득이 되느냐 한국의 이득이 되느냐 문제는 약간 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동량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수입을 더 많이 해요. 일본에게서. 그런데 거꾸로 여객 같은 경우에 이제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3배로 많이 가요. 그리고 그 한국 오는 관광객이 3분의 1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면에서 약간 유리한 것도 있는데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고 지금 시점에 무슨 뭐 대륙 침탈의 기지가 되는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제 그 토착외구로는 너무 빠지신 분이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터널 자체 얘기를 네. 해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네. 싶었어. 당신들 자, 넘어간 거야. 어차피 아닌데 이거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차라리 자체보다는 한전 터널 터널 자체보다는 요게 이제 어쨌든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예. 없어요, 영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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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부산 이렇게 쪽에 오래 보니까 하는 거를 부산 쪽에 물어보니까 예. 이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간 이미 거죠, 어차피 사람들이. 안 될 거다 예, 이렇게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데 가덕도 그거 할 이슈 안 필요도 돼, 그리고. 없다. 가덕도도 아니고 안 돼, 그러면은 안 돼. 김태훈 변호사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포인트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하고 해저터널 얘기하는 거는 뭐냐? 가덕도를 가지고 민주당의 독점에서 득을 보는 걸 막겠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가덕도를 가지고 우리가 표 끌어오겠다는 게 아니라고 해저터널 맞아요. 같이 네, 디펜스용이야. 같이 먹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선 너도 돌리기. 먹지 말고 나도 먹지 마 이거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쟤네들 전국민 기본소득도 김종인 위원장 확 던지면은 판이 막 억울해지잖아요. 네네네. 그건 뭐냐? 다음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민주당의 독점적 아젠다로 가는 거 맞겠어. 딱 이겁니다. 알박기. 그러니까 가덕도도 그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슈가 안 되고 네네. 서울이선 부장이든 제가 봤을 때 공통된 이슈는 야권 후보 선출 과정이에요. 지금 여권 거의 상수거든요. 후보 선출 과정도 그렇게 크게 갈등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찬반 여론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고 경제 실정이냐 아니냐 코로나 잘했냐 아니냐도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상수란 부산 말이에요.
서울 지역은 상수 아닙니까? 야권도? 아니요. 서울은 지금 단일화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부산은 내부 경선 내부 과정에서 경선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격화돼서 그 후보들끼리 마타도와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해하기 때문에 서울에 그것 비해서 때문에 퍼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수라는 거죠. 야권 내부 이게 상황들. 부산 보니까 3월 2일 날이 결선이더라고요. 결선 네. 이제 100%로 하는데 여기도 4명으로 추려졌어요. 쓰리박에 1, 2 해서 박형준, 박성훈, 박민식 그다음에 이현주 이렇게 4명으로 네, 추려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박형준 후보는 뭐 그렇게 큰 부침은 없다. 근데 이제 이현주 후보가 박빙처럼 이렇게 박형준 후보랑 이렇게 많이 붙었었는데 최근의 행보에서 이현주 후보가 너무 이렇게 튀는 행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 기자회견이라든지 서울 뭐 갑자기 이런 올라가가지고 사퇴하나 싶었더니 조건부 사퇴론 또 조건 붙으면 요새 안 좋은데 네네. 뭐 이렇게 되면서 박성훈 후보가 뭐 다크호스로 치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 3월 2일까지는 요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게 네거티브가 진짜 더 강화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가덕도 부분은 이게 가덕 신공항은 이게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붙겠지. 야당이 시장이 돼야 이게 정부를 압박해서 할 수 있다. 아니다. 여당이 시장이 돼야 힘이 실려서 네. 돈을 확실히 갖고 올 수 있다. 요게 이제 쟁점으로 되겠죠. 예. 제가 좋습니다. 보면요 예. 기자들 관심은 나도 잘 내용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박형준 관련해서 뭐가 있지 않느냐. 아, 그 뭐 얘기를 의원들이 제가 엑스파일 보면은, 있었죠. 예. 예. 저 그래서 음모론자 아니었어요, 저 음모론자가 지금. 안무론자 아니 언론에도 났으니까 언론에도 났는데 자, 기자들 어쨌든 다들 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시장 관련 얘기 일단은 가볍게 일단 저희가 네. 시장만 좀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놓지는 않고 있다. 요 정도 이제 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장 예비 후보분들 좀 만남이 지나고 나서 또 3월 2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부산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광고 듣고요. 오늘의 손님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오세훈 예비 후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민주당의 우상호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오늘 진행 방식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네, 그 뒤에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네 분이 알아서 이제 자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밖에서 잠깐 보셨지만 보니까 후보가 할 시간을 안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서 잘 치고 들어오시더라. 네, 네. 아니 근데 예. 진행자께 드리신 저희 공통 질문은 그대로 드리죠. 어떤 공통 질문? 서울에서 자기를 이력을 읊어보기. 그거는 저기의 공통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이준석 최고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아니, 되지. 궁금해요,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왜냐면 우상호 의원님 처음에 이제 딱 그 제가 호구 조사를 해보려고 네네. 사찰 좀 해봤더니만은 강원도 철원으로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오시장 시장 모셨을 때 서울에서 뭐 학교든지 뭐든지 관계된 이력을 싹 한번 읊어주십시오. 1분. 1분 넘을 텐데. 그러니까요. 빨리. 숭례 초등학교 졸업, 예. 서울 이게 이제 성북구에 있는 거예요. 광원중학교 졸업, 예. 다학교 서울 성북구. 예. 네, 용문고등학교 졸업, 예. 연세대학교 졸업. 그다음부터는 국회의원 쭉.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제야 단체 있었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이제 계속 데모하는 단체.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워낙 저는 이제 가난하게 올라와 가지고 단칸방 살고 그래서 네. 이사를 많이 다녀서 마지막에 이제 서대문 가기 전에는 정릉에서 정릉에서. 예, 우현 안내상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연희동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서 6번 출마해서 2번 떨어지고 4번 당선되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강남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강남에 사무실은 둔 적이 있어요. 네. 청년 단체 사무실을. 됐나요? 예. 예. 자 일단 근데 그 지난주에 우리 댓글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 출신에 서울 살아야만 서울시장 하냐 뭐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중요해요. 일단은 서울을 이준석 알아야죠. 최고의 의견입니다. 네. 예, 뭐 질문은 또 우리 패널들이 개인적으로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기 항상 때문에. 주장하는 게 상계동을 살려면 상계동 사람이 해야 된다. 깔땡이처럼 거기로 가는구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홍보했어. 늘 컨트롤 빌고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시장이 두 번째 네네. 도전이십니다. 사실 출마의 변을 뭐 일단 앞선 후보들께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근데 서울시장을 뭐, 다시 뭐 도전하십니까? 멋있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 국회의원 되려고 이제 6번 출마해서 이제 국회의원 또 4번 해봤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법을 만들긴 하나 자기 정책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극화해서
서민 경제 활성화 막 이런 얘기를 주장도 하고 뭐 개혁적인 얘기를 했지만 법안 몇 개 통과시키고 이래도 세상이 안 바뀌어요. 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곳에 가서 자기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4번 했으면 됐지. 또 국회의원 5번, 6번 해서 후배들 앞길 자르지 말고 막지 말고 서울시장 도전해서 서울시장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비전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네.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죠. 저는 이번에 뭐 설사 경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네. 5선에 도전 안 합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저는 안 해요. 답변하시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불출마 선언 자기 불출마 선언은 출마 선언할 때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선 의원하고 원내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또 호사가들은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입각을 예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통일부 그래서 장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궁금한 게 우선 본인이 만약 입각을 한다면 어떤 장관을 하고 싶었는지 정책의 어떤 부분이 관심사인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이런 거잖아요. 관심 있는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네. 하나는 문화부, 하나는 통일부. 음. 통일부 때는 이제 우리 뭐 소위 그때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막 이름이 거론됐었잖아요. 예. 그랬죠. 저는 적임자가 이인영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는 거론하지 마. 나 서울시장 할 거다. 그때부터 그러셔서 방송에 나오셔서 난 서울시장 갈 거니까 네. 입각 하마평에 올리지 마. 그래서 나 내일은 빼라 그러고 기자들 전화 와도 나 안 가기로 했으니까 내일은 네. 빼라. 그러니까 그 하마평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정직한 게 좋다. 나 서울시장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왜 그런 걸 즐기냐. 그래서 네. 다 빼라고 요청도 하고 그랬죠. 넥타이 다려놓고 기다린다고 하죠. 하마평을 즐기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늘 이렇게 순한맛 질문만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좀 직구부터 좀 하나 넣고 시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계속 젠더 이슈와 또 이제 어쨌든 전임 시장 아직까지 뭐 입증이 되지 않았으면 어쨌든 이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라는 이야기를 우상호 예비 후보 그리고 박영선 예비 후보 두 분에게 다 지금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예.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모든 언론사에 갈 때마다 다 얘기했어요. 한 10번은 했어요. 송구스럽다. 그리고 인권위 결정 존중하고 예. 인권위 권고 사항을 시장이 되면 철저하게 따르겠다. 근데 그거 다 들으셨는데 인터뷰하면 또 얘기해. 그래서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라고 공격하면서 이거를 일종의 선거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출마하지 마라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뭐 사실. 그래요? 그건 곤란하지. 민주당은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다만 이런 아니냐. 거죠. 진정 저는 책임지는 이게 모습이라면. 솔직히 저는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그래요. 우리 당 대변인이 정의당 거하고 경악한다고 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진영의 문제냐. 한때 새누리당 시절에는 성누리당이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제가 그때 대변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 논평 보면요 아주 극악스럽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 진영의 문제냐. 우리 사회 오래 내려온 남성 사회, 남성 중심 문화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식과 문화의 문제고 그러면 당장 우리 당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명구스럽고 저희는 사죄를 드리지만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좀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마치 이런 일이 생기길 잘했다는 듯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특히 다른 사안은 괜찮아요. 정책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사안은 좀 과도하다. 예를 들어 가다가 만약에 그쪽 진영에 이런 사건이 하나 생기면 그럼 후보 안 낼 겁니까? 옛날에 성누리당 시절에도 후보 다 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뭐냐면 우리가 안 내기로 했다가 내기로 입장을 번복하고 당원을 바꾸셨죠. 예. 정한당도 바꿨죠. 그다음에 또 실제 우리 기책사유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 대표부터 대변인 뭐 후보들이 다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저는 10번이나 했는데 인터뷰 한 20번 한 것 중에 10번 이상 했는데 뭐 입장을 충분히 밝히셨는데 네. 입장을 듣고도 네. 계속 근데 물어보신다. 분명한 건 이건 진짜 완전 그 근절 대책을 서로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시장이 되든 네.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더 좋죠.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사실 공교롭게도 뭐 여권이 최근에 많이 당선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안희정 지사부터 해가지고 오거돈, 박원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게 사실 그분들 개인에게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내부에서 사람들이 인선하는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이 해법을 제시하자 그랬는데 해법이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시스템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시스템과 제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서 막 말씀하시면 제가 대변인 8번 했잖아요. 그쪽에서 관련된 사람 이름 내가 쫙 읊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들에 대한 명예가 또 있으니까 내가 뭐라 안 하는데 그가 20년 전까지 다 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런 거보다 이게 보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아까 이제 그쪽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네네. 박원순 시장님 쪽에도 친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니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젠더 특보라고 있는데 이게 자문이에요, 자문.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서실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은 매뉴얼대로 행정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걸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또 전해 들었단 말이야. 이런 피해가 그 처음에 생긴 그 남성 직원과의 문제. 들었으면 바로 그냥 보호 조치 들어갔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피해자부터 일단 격리하고 완전히 신원 숨기고 그래서 이 분을 보호하면서 확실하게 그쪽 그 가해자 남성들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래서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동료 사이에 생긴 문제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시장님 관련된 문제가 나온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권력자니까 예를 들면 안희정이라든가 뭐 오거돈이라든가 이런 시장들 문제가 되면 권력자니까 밑에서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젠더 기구가 직속으로 필요하고 여기 권한을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게 문제다. 감사원이나 뭐 이런 급으로. 예.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한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 관련된 것은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말하자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그다음에 내부 감시가 이게 중요한 게 내부에서 초기 단계부터 계속 고발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신원이 드러나면 고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자 신원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얘기 계속하면요 우리 마이너스인 것 같고 오히려 편집하겠지 뭐. 근데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선거의 원인이 이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박영선 근데 후보도 그런 거는 나한테 좀 배워야 되는 게 우리에게 불리한 이슈를 길게 얘기 불리하다는 것은 꼭 그렇지 않아. 그걸 어떻게 거치려고 하는 가 의지가 더 강하면 훨씬 더 호응이 높아요. 그거는 내가 좀 오래 했잖아, 한 20년. 그러니까 이게 왜 정치권에 오래 있거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주로 담당한 사람들이 뭘 자꾸 실수하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 그러다 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네.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사실 선거 원인이 그렇고 그다음에 뭐 가산점도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상으로도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앞서 나가고 그러면 이제 한 방이 있어야 되잖아. 한 방이라 그러면 뭐 어쨌든 성격상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어떤 혹시 뭐 필승 카드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두신 게 그래서 있으신지. 제가 이제 제 항상 그 이제 앞으로 정치하셨던 분이 다 하실 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인가? 어쨌든 이제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정치에서 중요한 건 차별화예요. 차별화. 네. 나와 경쟁하시는 분과의 차별화. 예. 나와 경쟁하는 저쪽 당과의 차별화인데 차별화라 그러면 욕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다 망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현주 후보 같은 사람들, 욕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그게 우리 당에 있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시네. 아니 우리 당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차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저와의 차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람 삶이 진보예요. 네. 나는 지금은 진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진보적 해법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에게. 그다음에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칸방 살던 지금도 4억에 50만 원 사는 서민이야. 그러니까 나는 서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우리 서울의 다수를 범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눈에 안 보여. 결정적 한 방이라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어요, 사실은. 상대방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 내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보다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서 이기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다 구정치적 방법이에요. 물론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같은 편인데 인신공격해서 한 방으로 죽인다? 그거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그다음에 끊임없는 정책 발표를 통해서 이 3박자를 가지고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타까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전대협 의장 하셨잖아요. 네. 그죠? 부의장. 부의장 하셨고, 근데 80년 항쟁의 주역이시고 사선위원회 대변인 8번 원내대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입각만 빼놓고 정치인으로서 이룰 건 다 이루신 거거든요. 양력만 보면 거의 전국구 스타가 돼야 되는 양력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도 출마 선언 제일 먼저 하신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든지 이번에 안철수 대표도 좀 보수 야권 지정에서 그렇지만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하신 분들의 컨벤션 효과를 누려서 이제 끌고 나가는 힘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이 코로나 언택트 선거라서 지상정보단 공중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안 뜰까? 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전국 단위 선거는 약간 후보의 섹시함이 있어야 돼. 예.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 매력. 네. 아, 저 사람 궁금한데? 뭔가 섹시한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상호 저 후보님을 보면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고 어떤 자리를 해도 잘할 사람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저 사람에게 이 광역단체 선거에서 표를 주고 싶은 만한 어떤 매력이 있는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대선이나 광역단체 선거에 그 지역국회의원 선거. 답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거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금방 중고 취급받잖아요. 음. 새로운 사람이 혹시 신선하니까 신선한 사람이 나오면 혹시 희망과 기대 부풀었다가 좀 지나면 또 실망하잖아요. 그게 20년간 반복되어 왔어요. 심지어 뭐 과거에는 신선했던 사람이 예. 예를 들면 과거 이인재 지사 같은 경우는 지사 때 엄청 신선했어요. 근데 금방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인물을 키우는 그런 문화가 이기보단 오래 고생한 사람일수록 중고가 빨리 돼버리죠.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후보는 신선한가, 섹시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래 한 사람들이 결국은 몸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이런 풍토들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방 뭐 그것도 기존의 정치 문법인데 저는 오히려 좀 갈고 닦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대접받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후배들에게 물려가고 장강의 큰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이렇게 가는 방식이 좀 좋다고 보고 우상호가 지난 20년간 정치 오래 하고 우리 당에 기여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유명한 스타가 아니냐? 저는 스타 정치인이 되는 길을 걷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도 12월 13일에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온갖 정치 이슈가 엄청 시끄러운 게 많았어. 그때 출마 선언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1월 달에 와서 그런 주요한 시끄러운 이슈가 싹 사라진 다음에 혜성같이 나타나는 게 좋은데 제가 왜 출마 선언했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이 당원 당규까지 바꿔놓고 출마를 하겠다고 해놓고 네. 저쪽 당은 10명이나 부글부글 하는데 우리 한 명도 없어. 그럼 민주당 꼴이 뭐가 되겠어요? 나라도 가서 10대 1로 싸워야 되겠다. 나한테 손해보는 거 뻔한데도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 20년을. 손해는 많이 봤지만 의미 있는 기여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이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이제 컨텐츠를 갈고 닦고 뭐 이 뜨는 것보다는 남을 네거티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전짜 안 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낮게 나고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의아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상호라는 개인의 그러면은 지금 당장 꿈의 한계치를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죠. 대통령은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좋은 얘기죠. 네, 근데 그런 꿈이 있는 게 좋죠.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할 때는 그런 꿈을 다 가져요. 내가 한 20년 해보니까 네. 내 스타일과 내가 하면 잘할 사람이에요. 이런 거 좋아요. 저는. 이런 거. 하면 잘할 사람인데 그 내가 갖고 있는 정치 스타일과 내 철학은 예. 딱 나를 내가 목표를 한 것, 내 미션에 충실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울시장을 내 공직에 특히 선출직 공직의 마지막으로 한다 이런 목표. 그리고 그걸 정해 놓으니까 국회의원 다음에 출마 것도 포기하게 되고 여기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치 한 20년 했는데 뭐 이거 하다 말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말면 저거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태현 네, 변호사 얘기했던 거 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한 방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뭐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그 뭐 100번 동의하고요. 근데 박영선 전장 예비 후보도 할 만큼 오래 하신 분이란 말이죠.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래, 나오셨잖아요. 예, 오래 하시고 나왔고. 환영한다니. 근데 어쨌든 박영선 예비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 그다음에 BBK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박남매. 예, 박남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우상호 후보님 같은 경우는 탑 오브 마인드가 우상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전히 전대협 586 내가 그걸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국민들이 우상호 하면 딱 떠올려졌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내가 싶은 게 여기서 뭐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예, 자 그분들이 한 일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예. 주요한 법안을 내놓고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수정 가결이 됐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어요. 법안 탄핵 한두, 우상호 이렇게 법안 한두 개 한 것보다 예. 민주주의 질서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점에 예를 들면 20대 중반에는 6월 항쟁을 주도해서
체육관 선거로 집권 연장하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게 한 방 매겨가지고 이게 한 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 오늘날 그래서 대통령 뽑잖아요. 예. 예? 우리 손으로. 자 미얀마 보세요. 수타하잖아요. 또 지금도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당역 대통령 됐는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우상호가 원내대표 잘할까? 저거 순한데 결과적으로는 탄핵을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절반을 설득해서 제가 탄핵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한 업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개인적인 거예요. 사실 좋은 목적을 향해서 개인들이 자기의 말하자면 스타십을 만들었죠. 저는 집단을 움직여서 역사를 바꾸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면 이게 일단- 저의 세 번째 네. 도전이에요. 네. 서울시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뭐 유권자들이 네. 우상호 예비 후보하면은 좀 딱 떠올려줬으면 하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화두라든지 좀 이미지 이런 게 어떤 거이길 희망하십니까?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시장의 이미지는 이제 소탈한 서민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고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한 번도 이제 아마 여기 다 보시는 분들 알지만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해 본 적이 없고 제가 사선인데도 초선 의원들이 저를 놀려요. 앉아 술 네. 먹으면. 근데 저는 그게 기뻐요. 왜냐하면 권위 없이 예? 소탈하게 우리 시민들 만나서 어려운 애환 듣고 같이 울고 웃고 또 그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가서 공무원들을 혼내면서 왜 그런 거 안 도와줬냐 해서 해결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신뢰의 회복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내가 소탈하게 다가가는 서민시장이 돼서 지금에 있는 이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와 이 어려움에 있는 서울 시민들의 삶을 좀 해결해주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있죠. 그건 저의 근데 소망이죠. 사실 너무 이미지가 시장 그 후보님 네. 탄핵 우상호와 소탈한 우상호 사이에는 너무 갭이 많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아니요, 근데 않을까? 그거는 이제 기법상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요. 네. 그 베트남에서 추앙받는 호찌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뭐, 그쪽에서는 호 아저씨. 엄청난 카리스마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 별명이 호 아저씨예요. 호 아저씨. 네. 그 사람은 그냥 저 평범한 평복을 입고 늘 시장 가서 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걸리 한잔 거기 막걸리가 없으니까 베트남의 서민술 마시고 근데 돌아와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당 간부들을 질타하고 저는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굳이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요. 후보님 그런 거 네. 있으세요? 예전에 아마 지난 대선 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답게였나? 그런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제일 첫 전 번째 여러 번 대선 얘기했는데 캐치프레이즈 있으세요? 내일을 꿈꾸는 서울. 내일을 꿈꾸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 난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미안하고 우리 아들도 20대인데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얘기해요. 대놓고. 우리는 뭐 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이렇게 잠이 잘 안 와. 이런 젊은이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을 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집권 세력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4년 됐는데 왜 이런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 근데 왜 여기서 자꾸 더 나가지 못할까 이런 아주 안타까움이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제가 하나 물을게요. 네네 여기까지만 짧게 듣고 그제 이제 좀 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박영선 후보와의 어느 정도 이제 뭐 차별하든 아니 제가 뭐 비난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어느 정도 쟁점이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을 받을 건가 말 건가 얘기할 때 저는 뭐 잘 받았다고 봐요.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달라요, 잘 하셨다고 그러면. 봐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상대방 후보로 이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박영선 후보의 뭐 공약이라든지 21개 뭐 지역으로 했을 때 그게 구분이랑 어떻게 되느냐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재 구가 있으면 21개 섹터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게 쟁점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사람도 관심을 갖고 이런데 조금 더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좀 주변에서 하던데 어떻게 아직 생각하세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9일날 경선 후보 등록을 해요. 네네네. 오늘 확정됐어요. 일단 이제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 그럼 이제 재심 기간이 있고 9일날 등록을 해요. 레이스는 9일부터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하나 깔아가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영선 후보의 그 20일 공약은 아름다우나 너무 추상적이다. 서민의 발에 닿지 않는다. 좀 떠 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제가 봐도 저게 우리 서대문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림은 아름다운데 저게 도대체 나 20년 정치한 내가 봐도
그래서 이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 준다는 얘기인지 교통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 이게 그려지지는 않으신다. 그려지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되게 친한 사이고 네. 무조건 나쁘게만 보려는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저 추상적인 정책하고 내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 차별화되겠구나. 토론회 가면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재밌어요, 이런 거. 두 번째 아름다우나 수상적이다.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네. 인신 공격을 하지 않을 뿐이지 정책에 대한 차이는 드러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그 금태섭 의원 얘기는 난 약간 좀 되게 놀랐어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 우리 당 안에 있을 때 막 문자 메시지 받으면서도 금태섭 같은 사람도 우리 당에 있어야 된다. 저런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응? 저런 분을 좋아하는 지지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네. 난 편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격한 형이 아니야 나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당에서 공천에서 예를 들면 잘랐으면 네. 기회를 안 줬으면 나는 탈당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당은 나를 버렸다고. 근데 경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달려가서 지도부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이거는 금태섭도 소중하고 김남국도 소중하다 이렇게 발표하시고 둘에게 기회 다 주세요. 내가 그런 일도 한 사람이에요. 네네.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경선에서 졌잖아요. 그것도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강성훈 의원에게. 근데 이분이 당원 투표에서만 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여론조사에서 졌어요. 왜냐면 지역 유권자한테도 버림받았어. 근데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여론조사에서 졌지? 현역 의원이? 그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탈당을 하길래 저건 뭐지? 근데 서울시장 나오겠다 그러길래 저건 뭐지? 그랬더니 좀 이따 삼자단이라 한다고 네. 김종인 대표를 만나길래 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가운데 있으면 그나마 내가 뭐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쪽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같이 단일을 한다는 거는 안철수 후보 말대로 반문연대잖아요. 네. 반문연대는 문재인이 반대해서 흔드는 연대인데 무너뜨리겠다는 연대인데 거기에 간 사람을 품겠다고 하시니까 아니 이게 태섭이라고 그럴 뻔했어. 네. 금태섭 의원이 우리 당에 있거나 네네. 참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바깥에 그냥 홀로 외롭게 있으면 그건 품어야죠. 근데 저쪽 진영으로 완전히 가서 이번 선거는 눈앞에 있고 저분이 하는 일은 결국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같은 사람이 나오면 떨어뜨리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데 뭐 성인군자로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사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한마디 한 건데 그것도 되게 온건하게 그 말씀을 거두어 달라. 조금 더 세게 하시지 그랬어요. 친하니까. 근데 나는 충분히 내 의사는 전달됐다고 보고 예. 어쨌든 차별화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지. 그걸 통해서 공격의 목적을 너무 세게 내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의 어떤 온건한 행보, 본인의 성품도 있겠지만 지금 선거 전략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은 저희 당보다 이제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이 5대5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심에 있어가지고 우상호 의원님께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거는 또 생각보다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대중 지지율이 쉽게 변하진 않거든요. 그에 반해서 제가 그냥 이건 제가 제 얕은 여당에 대한 지식으로 서울에 있는 지역구 의원을 놓고 나가지고 그냥 양자로 구분해서 이 국회의원이 우상호 의원님과 더 가까울까 아니면 박영선 의원님과 더 가까울까 했을 때 의원님 쪽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표에서 확실한 우세. 이건 그냥 인정을 이렇게 쉽게 아니,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네. 왜냐면 양권적으로 지금 왜냐면 객관적 민심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도 70명이 넘는 서울시 시의원들이 저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니, 그런 저희 상황 그런 속에서 있었어요. 대의원들은 다 우상호 후보가 장악하고 있다는. 아니 장난 아니고 장악이라기보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다수. 후보가 시시각각 판세를 많이 읽고 있을 텐데 당심에서 몇 대면 보십니까? 그거는 영업 비밀인데 이게 아니, 왜냐면 방금 전에 서울시의원에서 서울시의원 민당 100명 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70명 정도 확보했다 그러면 70%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시연만. 자 일단 그러면은 일단 그 이준석 전 최고의 질문을 제가 받아서 조금만 다르게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말씀 지금 하신 대로 당내 경선 돌파를 하셔야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셔야 돼요. 지금은 예비 후보신 거고. 네네. 경선 통과 전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일단 박영선 후보를 이기실 수 있습니까? 저는 확률은 50대 50인데 네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보통 정치인들은 네네. 그 승리에 대한 자기 착각이 없으면 도전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처참해질 때가 있죠. 네네네네. 저도 2번 떨어져 봤으니까. 근데
저 정도 되면 100% 불가능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면 승부가 좀 나겠는데 하는 계산이 있죠. 근데 내 계산과 전략대로 될 건지는 아직은 무지수예요. 그런데 적어도 작년 12월에 세웠던 목표는 1월 달에는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계획대로 되고 있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물론 아까 계속 강조하시는 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 네.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있다. 이런. 시간이 있다 정도. 예. 아니 근데 아니, 저희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음. 갑자기 저희 당내에서 지난주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이번에 선거의 메이저는 뭐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있고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고 거기에 뭐 구의원 이런 거 짜잘한 거 몇 개 있어요. 이제 보궐해야 되는 거. 울산 남구. 그런데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게 뭐냐면은 우상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우리가 보궐도 하나 또 더 준비해야 될 수 있겠다. 기한 선거. 아니 근데 그거는 아, 아까 여섯 번 말했듯이 같이 큰 선거 하신 작은 거예요? 선거 중간에 서울에 이제 중간쯤 되는 선거가 하나 끼는 거거든요. 네. 이상한 후보 사퇴하면 같이 하나 4월달에? 같이 3월 전에 같이 하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걸 갑자기 아. 당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거 준비 안 하고 있었어요? 예? 준비 안 하고 솔직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 거야? 기분 지금? 나쁘시겠지만 12월엔 고민 안 했어요. 아니, 근데 1월에는 고민했어요. 김종인 대표가 우리 당에 있을 때 나도 서울시장 나가라 그러신 분인데 이제 마음 바뀌었구만. 그래서 이게 참. 진짜 그 우리도 상대 당으로서 그 보궐선거가 갑자기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저희도 변화를 인식했다는 약간 아이, 느낌이에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하지 마세요. 당내 경선에서도 어쨌든 민심 반영이 있고 근데 네. 민심이란 게 여론조사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지지자만 상대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전 시민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층만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이제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외하고 거기는 제외죠. 보통 역선택.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중도 이제 가운데 계시는 저 하다 아니, 그냥 스윙보터층의 스윙보터는, 민주당 네. 지지자를 합산한 거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선 있어요. 음. 근데 결국 이제 민심이나 본선에서 승부를 가르는 게 당 지지층 핵심 지지층보다 이제 소위 말하는 스윙보터층이 겨룬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 서울시장이 뭐 국민의힘이 야권이든 여권이든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판 자체가. 저희한테는 불리한 선거죠.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건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면. 근데 박영선 예비 후보 지금 발언이나 뭐 금태섭 의원 관련 전 의원 관련도 그렇고 뭔가 민주당 입장 약간의 우클릭, 약간의 중도화 전략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나는 우리 진보 지지층을 잡고 진보의 의제만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일관되신 건가요? 근데 잘 보시면요. 예. 자 이제 오히려 내가 이제 야당 쪽에 좀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자 왜 그럴까요? 경선 때는 자기에게 좀 부족한 쪽을 더 치중을 해요. 역으로. 그러니까 중도 지지층이 박영선 후보를 더 좋아할까요? 우상호라는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이름을 몰라도 딱 들어놓으면 아마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깔아온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내에 소위 말하면 친문 지지층을 포함한 우리 당의 그 이렇게 굉장히 판단들에 영향을 미치는 쪽에 제가 사실은 그건 박영선 선배도 좀 부족하지만 네. 똑같아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도 특정한 어떤 지지가 확실하게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쪽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경선 전략으로. 예.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원래 친박 아니잖아요. 제가 잘 친한 사람인데 옛날부터 대변인도 같이 하고. 근데 저렇게 강하게 가는 건 역시 그 당의 다수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지를 받겠다는 포지셔닝을 하는 거지. 나경원 후보가 실제 본선 후보 되면 저렇게 강하게 나가겠어. 그러면 예. 저 우상호 후보님도 본선 후보 되면 조금 변할 수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좀 해야지. 영업 비밀 아닌가? 영업병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것을 야, 부끄러워 이런- 아니 그걸 이런 부끄러워 얘기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네. 해주시니까. 아니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뭐 할 게 아니라 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선거에 나온 당이나 후보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노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예. 그 근데 이제 그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는 건 나중에 봐야죠. 너무 솔직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제가. 그 지난번에 처음 박영선 후보랑 처음 시장에서 만났을 때 박영선 후보가 누나 동생 하는 사이다. 예, 이렇게 사실 얘기했잖아요. 사실이. 지금 실제로 누나 동생 이렇게 영선이 누나 이렇게 부르죠. 예, 예. 동생을 보듬겠다라 얘기했어. 아니 그 왜냐하면 제가 우리 당에서 누나라고 부르는 분이 딱 두 분인데 예. 보통은 아무리 저 나이 차가 있어도 같은 국회의원끼리는 서로 존칭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친밀도예요. 음. 한 분은 박영선 의원, 한 분은 영등포의 김영주 의원. 예. 추미애 장관은요?
그 누나라고 부르기엔 부담이 좀 되지. 내가 왜냐하면 그분이 당 대표할 때 내가 원내대표에서 원내 대표가 당 대표한테 누나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보니까 대변하는 좀 뭐랄까 약간 차이가 있거든. 사람의 삶이나 뭐 스타일 다 하겠는데 나는 박영선 장관 같은 분이 우리 당에서 만든 굉장히 소중한 여성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네. 나하고는 조금 스타일 달라. 좀 세고 뭐 그리고 이제 이러시는데 저런 분은 소중하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2011년도 박원순 시장 나오기 전에 예. 천정배 의원하고 서울시장 경선 붙었을 때 제가 서울시장 나오라고 권유하고 제가 그 본부장으로 붙어서 일단 우리 당 경선에서는 승리하게 만드는데 획한 공을 세웠죠. 그만큼 친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 같이 도전했을 적에도 그때 박원순 시장님에 대항하는 연합군이었어요. 사실은 박영선 의원하고 저하고는 2, 3일을 달리는데 만나서 협약을 맺었죠. 공개적으로. 예. 이번에 결선 투표가 있을 줄 알고 3자 구도니까. 아, 네네. 그래서 결선 투표 있으면 단일화 3위 후보가 2위 후보를 돕는다. 네네네. 이런 걸 협약도 맺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검승부로 만났지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 뭐 이런 신의는 두텁죠. 그래서 선거가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내가 그냥 이악 물고 했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그게 오히려 우리 당의 경선의 품격을 타 당에 비해서 올리고 있는 또 하나 요인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네, 그렇구나. 이러다가 제한돼 시간 되면 난 있어서 나가. 주제 잘 나누셔. 남은 시간 동안 일단 그러면 좀 중요한 어떻게 판세를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할 거라고 보십니까? 못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도 제가 그랬는데 3자 구도면 우리가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가 나가도 다 이겨요. 네. 근데 양자 구도면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활을 걸고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 제가 단일화 협상이나 이걸 참 여러 번 했거든요. 예. 민노당하고도 해보고 뭐 이런 그 과정에서 쫙 지켜봤고 지난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옆에서 그때 공보단장이었으니까 예. 제가 느끼는 거는 야 이게 꼭 해야 되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한 말 중에 유일하게 딱 옳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일하게요? 3월 초에 룰 협상을 해서 일주일 만에 어떻게 룰 합의를 하냐. 네네네. 지금부터 의논하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할 때 한 달 반을 했거든요. 네. 한 달 반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활을 건 싸움일 때 단일화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높아지는데 네. 이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하고의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단일화가 너무 사활을 건 싸움이어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단일화 성공한 케이스를 딱 분석해 보면 조금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네. 약간 자기한테 불리한 룰을 받아줘야 돼요. 음. 그래야 단일화가 돼요. 어쨌든 근데-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단일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나 같은 참모들이 이기는데 좀 양보하라고 후보를 설득해서 받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단일화가 거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야 이게 좀 쉽겠나. 그러니까 나경원, 오세훈 후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지면 정치 인생이 끝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더 물러날 곳이 안철수 별로 없는. 후보도 사실 대권 나가시려고 한 분이 서울시장까지 나오신다고 이렇게 격을 낮추어서 도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지율도 앞서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누가 양보할 수 있겠냐 이 룰을 이런 점에서 제가 50대 50이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우상호 예비후보께서 보시기에 음.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 세 예비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좀 위협적입니까? 단일화된 안철수 후보가 제일 세죠.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좀 이 정도면 상대할 만하다 좀 안철수 빼고 다. 아니 근데 단일화 그 예의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름을 거명해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고. 아,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우리 당에 건의한 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가 되면 우리 어떻게 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구도 개편을 좀 해달라. 후보 입장에서. 네네네. 그러면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뭐 이렇게 정의당 후보가 안 나온 건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도 저쪽이 단일화될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구도 정리를 좀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안 되길 바라고 있다가 딱 되잖아요. 네. 우리 쪽에 약간 심지어 공황 상태가 와요. 멘붕 오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방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확실히 민주당이 지금 기득권을 가진 상태에서 범 여권에서 그러면은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예를 들어 단일화 과정이 있어가지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제안하실 생각 있습니까? 난 이미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하고는. 예를 들어 정봉주 전 의원이 나온다. 네. 그랬을 때 그냥 100% 여론조사를 붙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좀 따져봐야지. 후보가 따져보지도 않고 아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역시 방송 열린민주당에서 잘하시네요. 역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이런 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뭐 3자 경선인 4자 경선이든 다소 이제 좀 섬찟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야, 아니, 그거는 아니 100%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대당 통합을 지금 그래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제 우리 지도부가 다른 일이 이제 바쁘니까 못 하셨는데 네. 오늘 내가 제안한 내용은 뭐냐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지금 물리적으로 선거 전에 통합이 어렵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과거의 사례가 있어요. 양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네. 이 선거가 끝나면 우린 통합한다고 통합 선언을 하면 돼요. 아, 선언만? 선언만으로도 지지층이 뭉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봉주 의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선언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은 20년 정치하면서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뭐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예.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기 전에 요 이슈를 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역시 임성근 판사 탄핵 가결과 관련해서 이슈에 또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우 예비 후보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용수 대법원장과 지금 녹취록이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좀 뭐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우상 후보께서 임성근 판사를 향해 이 녹취록을 공개한 걸 보니 역시 탄핵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야권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사법연수원 17기였나요? 예, 동기들이 다 뭐 이렇게 김용수 대법원장도 뭐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먼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입장을 밝히신 배경과 그 사안에 대한 또 입장을 또 묻고 아니 뭐 싶습니다. 탄핵하면 우탄핵 아닙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이니까 탄핵 괜찮은데요? 약간 그 저작권이 있는데 네, 저작권이. 제가 볼 때 그 임모 판사는 네, 해도 좀 너무했어. 그러니까 제 지난번에 이제 그 탄핵하는 표결 장소에서 김기현 의원이 이제 반대 토론을 하는데 네, 임성근 판사의 행위 자체는 변호를 안 하시더라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셨지. 예, 예, 예. 근데 대체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판사라면 그분의 행실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나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거 탄핵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또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또 이제 행위가 나는 뭐 주로 나는 피고인석에 서봤지 법대에 서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세계를 잘 모르는데 판사 출신 의원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어쨌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보면 탄핵 그 우리 당에 있는 판사 출신들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그건 그분들 말을 따라줘야지 하고 이제 탄핵 찬성은 할 생각이었지만 네네.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장을 만났을 때 그걸 녹취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시정 잡배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부장판사가 그런 사람이 나를 지금까지 판결한 거야? 열이 확 받는 거예요. 나는 야 그러면 저런 사람의 판결을 내가 때문에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됐던 건가? 지 살려고 옛날엔 출세하려고 막 이 판사 저 판사한테 압력 넣고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던 그 시류에 영합한 판사가 자기가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용기를 들이대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대법원장을 만나서 녹취를 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떠오르니 야 사법부가 여기까지 이 사람 탄핵감 맞네. 나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내 심정을 네네. 페이북에 올린 것이고 그러니 김병수 원장 한 걸 그렇게 보니까 그 대법원장이 말을 그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더만 보니까 말은 그 뭐 그래서 사석이라서 아마 안심하고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으나 이 공직은 평상시에 네네. 그 아래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좀 긴장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난 그런 정도는 나 지적하고 싶지만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나는 좀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 예? 야 이게 뭐 그런 일은 사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발언에 문제가 있다 보시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없어요. 결국에는 그건 좀 약간 의아한 게 자 저는 이제 내가 아까 수많은 내가 말했죠 탄핵감 네. 탄핵 전문가인데 음. 그 탄핵감은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랬잖아요. 사과를 한번 했잖아요. 예. 대법원장이 또 사과까지 하셨는데 3부 요인인데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님이 보시는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은 뭘 보신 거예요? 근데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경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아니 저는 왜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사안에 대해 가지고 네. 굉장히 녹취를 했던 어떤 인간적인 면에 대해 실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근데 김명수 원장의 발언이 이제 뭐가 문제인지에 자, 대해서는 말 아끼시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 사회에 보면 수많은 밀고자가 있었고 녹취 때문에 세상이 뒤바뀐 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초원복집 사건에서 그러면은 녹취한 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남이 가라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처음 복집 옛날까지 갔네. 네, 그러니까요. 아니면 네. 또 아까 결국- 탄핵 얘기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결국 그 김기춘 씨가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요번에 갔잖아요. 나중에 갔지만 어쨌든 그게 어떤 게 더 문제입니까? 저는 녹취한 것보다는 문제되는 발언에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고 아까 탄핵 전문가를 하셨으니까 최순실 씨 옷을 핸드폰 옷으로 닦아주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몰래 찍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는 나는 뭐 이준석 위원장의 얘기에 답변할 가치를 별로 못 느끼겠는데 그 이제 그런 말꼬리 잡기 논쟁이라는 게 재미있죠. 대한민국 정치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서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판결이 바뀌면 바뀐 판결 때문에 피고인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심지어 사법 정의가 무너지잖아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은 부적절했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에요? 말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죠. 그건 자, 정치권의 눈치를 아니, 본다는 얘기 일단은 하는 시행할 것이기 건 때문에 아니에요. 의견은 짧게. 의견을 물으신 거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것 아주 같고요. 짧게만 하고 사실 볼게요. 저희가 아까 약속한 시간이 있어서 먼저 3분 보내드려야 될 것 남았어,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내용 얘기는 우상호 예비 후보를 먼저 좀 보내드리고 저희끼리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요. 약속된 시간 동안 그래도 정말 좀 편안하게 역시 뭐 우려하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좀 편하게 워낙 뭐 방송 많이 하셨고 예. 어떻게 도움이 좀 된 건가? 가시기 전에 그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제. 본인이 하시고 이 정치인사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오세훈 예비 후보께도 드렸던 시간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짧게 이제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 아니,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서울시장 나온 제 마음의 진정성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에게 좀 힘도 되어드리고 싶고 서울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제가 다른 후보하고 비교를 해봐도 제가 제일 적임자인 것 같은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네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약속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호 예비 후보와는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멋진 레이스 펼치시길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가 설 연휴예요. 근데 저희는 또 변함없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렇게 저까지 해서 5명만 모여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그건 우리 다음 주에 더 얘기하자. 다음에는 뭐 다음 괜찮죠? 다음 주 되면은 뭐, 그 이슈가 아니라 다른 거 얘기해야 될 게 그러니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정부가 얼마나 사고 많이 치겠어. 자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뭐 예비 후보와 관련해서 오세훈 예비 후보 나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상호 예비 후보 나오셨을 때도 그렇고 미처 못한 얘기들 조금 모아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저희끼리 설 연휴를 맞아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나경원 예비 후보가 또 정치인사를 찾아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정치인사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명절을 앞두고 만나서 명절 때마다 연휴 때마다 우리는 이 방송 일정이 겹쳐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다행히 시간 내주셔야죠.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그럼 또 한 주 다시 또 춥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